안녕하세요. 정상으로 인도하는 사람들 셀파 김혜성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지난 123회 전산 세무 2급 이론 문제풀이를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바로 출발해 보시겠습니다. 자, 1번. 다음 중 유형 자산의 취득 원가를 구성하는 지출이 아닌 것은 그랬는데 그냥 1번 공짜였죠. 그렇죠? 네. 광고 및 판촉 활동비는 무조건 광고 선전비 800번대로 처리해 주시면 됩니다. 자, 2번 보기에 보시면 취득세. 당연히 취득과 직접 관련된 거. 네. 구입 시 재비용 및 수수료는 원가에 포함한다. 그래서 원가, 취득 원가를 구성하는 지출이 되겠고요. 자, 3번 보기를 보시면 취득과 직접 관련한 운송비, 설치비, 네, 원가에 포함해 주시면 되겠고, 자본화 대상 차입 원가, 자본화 대상 우리가 금융 비용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당연히 원가에 포함시켜 주셔야 하고, 우리는 자본화 대상 금융 비용을 우리 건설 중인 자산으로 회계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문제 2번으로 한번 넘어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2번은 다음 중 무형자산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무형자산에서는 제가 누누이 강조하지만 무형자산은 시험 문제 답이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기본적인 것만 조금 암기하시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우리는 합리적인 방법으로 하되 결정할 수 없으면 우리 무슨 법으로 해라? 정액법으로 해라. 그리고 정액법은 내용연수분의 취득원가 마이너스 잔존가치 이렇게 계산을 하니까 우리는 무형자산은 유상취득분만 인정을 하고 있고요. 맞죠? 내용연수는 관련 법령이 정해놓은 경우를 제외하고, 그러니까 원칙은 20년을 초과할 수 없다. 20년을 초과할 수 없다. 그런데 원칙이다라는 표현 자체가 예외가 존재할 수 있다. 그래서 법령으로 정해져 있는 경우는 20년을 초과할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잔존가치는 무형의 자산이기 때문에 없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이것도 마찬가지, 잔존가치가 없는 것도 원칙이다. 그러니까 있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시겠죠? 자, 1번 보기 옳은 것이라 그랬습니다. 1번. 무형자산의 상각기간은 어떠한 경우에도 20년 초과할 수 없다? 아니요. 예외가 존재할 수 있다. 라 그랬죠. 잔존가치는 1,000원이 원칙이 아니라 없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무형자산의 상각비는 반드시 판매비와 관리비 아니요. 무형자산도 우리 제조와 관련되어 있는 것은 500번대, 그 다음에 판매와 관련되어 있는 것들은 800번대 판매비와 관리비로 처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정답은 4번이 되겠죠. 합리적인 상각 방법을 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무슨 법을 사용한다? 정액법을 사용하도록 되어 있다. 그래서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 3번으로 한번 넘어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3번. 자, 다음 중 재고자산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그랬어요. 자, 재고자산, 내 거죠, 내 거. 고객이 구매 의사 표시한 시용 판매 상품은 판매자의 재고자산에 포함되지 않는다. 의사 표시를 했기 때문에 소유권이 넘어가 버렸죠. 그렇죠? 네. 2번. 도착지 인도 조건으로 판매한 운송 중인 미착품은 판매자의 재고자산에 포함되지 않는다. 자, 도착지 인도 조건. 우리가 자, 문제 3번은 선적지가 있고 그리고 도착지가 있어요. 그냥 무조건 그리세요. 무조건 그리시고 선적지 인도 조건은 선적을 함과 동시에 소유권이 넘어가고 도착지 인도 조건은 도착을 해야 소유권이 넘어간다. 자, 문제는 여기 현재 운송 중인 게 누구 거냐.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도착지에는 누가 살고 있죠? 구매자. 그렇죠? 선적지에는 판매자. 그러면 도착지 인도 조건의 경우 지금 운송 중인 이 미착 상품은 아직 소유권이 안 넘어갔죠. 그렇죠? 그러니까 누구의? 판매자의 재고자산에 포함해야 하는 경우가 되겠죠. 그래서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선입선출법에 의해 원가를 배분할 경우 기말재고액은 최근에 구입한 상품의 원가로, 네, 과거 게 나가니까 최근 게 남아있겠죠.
수탁자의 창고에 보관 중인 미판매 적송품은 위탁자의 재고자산. 그러니까 위탁자는 언제 판매가 이루어져요? 수탁자가 판매했을 때 우리 매출로 이루어진다. 문제 3번은 정말 재고자산 중에서 시험 문제 많이 나오는 보기 1, 2, 3, 4번을 모두 다 이해하고 계셔야지 되는 문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문제 4번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산으로부터 그 효익이 여러 보고 기간에 걸쳐 나타날 것으로 기대되는 경우 발생된 관련 비용은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배분 절차에 따라 각 보고 기간에 기간 배분하여 비용을 인식하는데 이와 관련된 개정 과목은 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우리 4번은 기간 배분한다. 기간 배분하는 것의 대표적인 것이 뭐더라? 감가상각비더라. 취득원가를 내용연수 동안, 그러니까 기간 배분이라는 표현 자체가 뭐 동안? 내용연수 동안.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내용연수 동안 우리가 나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 5번으로 한번 넘어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5번. 다음 중 자본 잉여금에 영향을 미치는 거래는 무엇인가 그랬어요. 자, 우리 문제 5번은 자본 잉여금이라 그랬으니까 주식 발행 초과금, 감자 차익, 그리고 자기 주식 처분 이익 이렇게 세 가지가 되겠죠. 그렇죠? 이렇게 세 가지에 영향을 미치는 거래는 첫 번째 1번은 자기 주식을 취득하였다 그랬으니까 자기 주식은 뭐에 해당해요? 자본 조정. 자기 주식은 자본 조정에 해당합니다. 자본 조정에 해당하고 자, 2번 보통주 100주를 주당 4,000원에 증자하였다. 그러면 이번에는 액면이 5,000원인데 4,000원에 증자를 했기 때문에 할인 발행한 경우니까 자본 조정에 뭐예요?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이 되겠죠. 주식 할인 발행 차금에 대한 설명이니까 자본 조정이 또 움직인다. 취득원가 12만 원의 자기 주식을 10만 원에 매각하였다. 그럼 자기 주식 처분 손실이 생기겠네. 또 자기 주식 처분 손실. 또 마찬가지 자본 조정에 해당하는 거래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럼 정답은 4번이 되겠네. 자기 주식 5만 5천 원에 취득하여 바로 소각하였다. 그러면 소각은 무조건 감자예요. 감자. 그런데 액면 6만 원짜리를 우리가 5만 5천 원에 사서 우리 소각했기 때문에 감자차익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감자차익 5천 원의 돈이 남죠? 그렇죠? 네, 자본금은 6만 원을 줄이는데 내 돈은 5만 5천 원이 나갔기 때문에 5천 원의 감자차익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 6번 원가 회계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자, 다음 중 원가 개념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그랬어요. 기회비용은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대표적인 관련 원가에 해당한다. 네, 이거는 차기의 어떠한 의사결정을 위해서 그러니까 기회비용은 우리가 넘버 2라고 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차선책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매몰 원가는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대표적인 비관련 원가에 해당한다. 매몰 원가는 우리가 과거에 이미 지출을 해서 더 이상 의사결정에 영향력이 없는 원가. 그러니까 돈을 이미 다 써버렸다. 그러니까 선택권이 없더라.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변동원가는 조업도의 변동에 비례하여 단위당 원가가 변동하는 원가를 의미한다. 아니요. 변동비는 우리 어떻게 돼 있죠? 자, 우리 문제 6번에 변동비는 총 원가가 비례하는 것이고 단위당 원가는 어떻게 돼 있어요? 일정하다. 단위당 원가는 일정하다. 변동하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고정원가는 조업도가 증가할수록 단위당 원가는 감소하는 원가이다. 맞죠? 고정비는 우리가 전체 총원가가 일정하고 단가가 점점 줄어드는 이런 형태를 가지고 가는 게 우리 고정원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문제 6번. 저는 무조건 맞추셔야지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문제 7번이네요 벌써.
네. 우리 문제 7번은 무조건 맞추셔야지 됩니다. 자, 우리 주식회사 비행의 단기 항공기 제작 관련한 원가는 다음과 같다. 항공기 B의 단기 총 제조 원가는 얼마인가? 단, 제조간접비는 직접 재료비를 기준으로 배부한다. 그랬어요. 자, 우리 문제 7번은 A 항공기, B 항공기 이렇게 두 개를 제작을 하고 있다. 그래서 직접 재료비, 직접 노무비, 제조 간접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재료비는 얼마예요? 20만 원, 30만 원 이렇게 되어 있고, 노무비는 180만 원, 120만 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제조 간접비는 토탈이 350만 원입니다. 토탈이 350만 원. 자, 이렇게 나와 있는 상태이고, 이 제조 간접비를 누구를 기준으로 해서? 직접 재료비를 기준으로 해서 배분이라는 걸 할 거예요. 배분은 자, 우리가 A 이걸 우리 각, B 각, 각각의 합이라는 걸 계산을 해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분의 제조 간접비. 자, 이렇게 계산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 지금은 우리는 문제에서 물어본 건 B 항공기의 제조 원가를 물어봤기 때문에 B만 계산하시면 됩니다. 그럼 B는 각이 30만 원 곱하기 합, 각각의 합이에요. 각각이 두 개밖에 없으니까 두 개의 합은 50만 원 분의 제조 간접비 350만 원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러면 210만 원이 나올까요? 그렇죠? 210만 원의 제조 간접비가 나오게 됩니다. 이해가 되셨나요? 네. 그러면 자, B의 총 제조 원가로 물어봤기 때문에 B 항공기의 총 제조 원가는 이렇게 더하시면 돼요. 그럼 360만 원이 정답이 되겠네요. 그래서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시험 문제상에서 물어보는 거 문제를 잘 보셔야 돼요. 저는 만약에 이 문제에다가 보기를 하나를 210만 원을 하나를 더 넣어 놓을 거예요. 그러면 제조간접비 배부액만 계산하실 수도 있으니까 문제를 잘 읽고 제조간접비 배부액을 물어보는 문제인지 총 제조 원가를 물어보는 문제인지 이걸 구분을 여러분들이 조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기 있는 이 각합제 공식을 꼭 반드시 암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문제 8번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중 개별원가 계산과 종합원가 계산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종합원가 계산은 소품종 대량 생산, 맞죠? 개별원가 계산은 다품종 소량 생산에 적합하다. 우리 문제 8번은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자, 우리가 개별원가 계산이 있고 그 다음에 종합원가 계산이 있더라. 그러면 우리는 원가를 직접 재료비, 직접 노무비, 제조, 간접비로 구별을 하니까 개별원가 계산에서는 원가의 구분을 직접비와 간접비로, 그 다음에 종합원가 계산에서는 재료비와 가공비로 이렇게 구분을 하더라. 개별원가 계산은 무슨 생산 방식이더라? 주문 생산 방식이더라. 그래서 우리는 이걸 또 다른 표현으로 다품종 소량 생산이에요. 소량 생산 형태를 띠고 있고, 종합원가 계산이다 그러면 우리는 연속 대량 생산이더라. 네, 이렇게 구분을 하시면 되겠고, 부등호의 방향이 이렇게 됩니다. 이 부등호의 방향은 뭐냐면, 자, 정확도 개별이 더 높고요. 시간 개별이 더 많이 걸리고요. 비용 개별이 더 많이 걸린다. 그래서 무조건 부등호 방향을 이쪽으로 놓고 보시면 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2번 보기로 보시면 종합원가 계산은 정확한 원가 계산, 정확도 누구라고요? 개별원가가 훨씬 더 정확하다. 그랬으니까 2번이 정답이 되겠죠. 개별원가 계산은 경제적이고 편리하다. 아니요. 개별원가 계산은 비용도 많이 들고 시간도 많이 들어요. 왜냐하면 주문을 100개를 받으면 장부가 100개가 필요한 거고, 종합원가 계산은 한 가지만 만들기 때문에 100개를 주문을 받아도 장부는 하나만 필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종합원가 계산은 공정별로 원가를 집계를 하고요. 이건 이제 특징이에요. 공정별로 원가를 집계를 하도록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개별원가 계산은 우리가 작업별로 작업 원가표라는 걸 작성을 해서 우리가 원가를 집계하도록 되어 있고, 종합원가 계산에서는 우리 가공비 때문에 완성품 환산량이라는 거, 환산량의 계산이 중요하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정답은 2번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 9번으로 한번 넘어가서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종합원가 계산을 할 경우 선입선출법에 따른 원재료와 가공 원가의 완성품 환산량을 계산하면 각각 몇 개인가 그랬어요. 자, 우리 문제 9번의 완성품 환산량은 무조건 완성 수량에 플러스 기말 수량 그리고 마이너스 기초 수량을 해주시면 되겠고, 우리가 기말까지만 여기까지만 계산하면 평균법, 그 다음에 끝까지 계산을 하시면 선입선출법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문제에서 선입선출법을 물어봤으니까 기초까지 빼주셔야지 정답이 되겠다. 자, 그 다음에 재료는 공정 초기에 전량 투입되었다. 그러니까 공정 착수 시점에 전량 투입되고 그랬으니까 재료는 100%다 라는 의미고, 가공비는 무조건 퍼센트를 따져주셔야 한다.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자, 그럼 완성품 수량은 1400개 플러스 기말 수량 600개. 재료는 퍼센트를 따지지 않는 거니까 지금 100%니까 그래서 600개 마이너스 기초 수량이 400개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 재료는 1600개가 나오겠죠. 그렇죠? 1600개의 완성품 환산량 계산이 되겠고, 자, 가공비는 완성 수량 똑같이 1400개 플러스 기말 수량이 600개인데 퍼센트 따져야지 되니까 40% 240개 마이너스 기초 수량 400개인데 완성도가 30%니까 3, 42, 120개를 빼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1520개가 나오나요? 그렇죠? 1520개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정답은 4번이 되겠네요. 이해되시죠? 네. 자, 그 다음에 우리 문제 10번. 다음 중 제조간접비 배부 차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그랬어요. 자, 우리 문제 10번을 풀기 위해서 실제 소비, 예정 소비. 그래서 제조간접비 계정에 실제 소비액, 예정 소비액. 예정 소비액은 예정 배부율 곱하기 실제 배부 기준. 예정 배부율은 연간 총 예상액을 연간 총 예상 시간으로 나눠주시면 되겠고, 예정이 더 크면 우리가 과대 배부입니다. 실제가 더 크면 과소 배부입니다. 우리가 과대 배부를 유리한 차이다. 그 다음에 과소 배부는 불리한 차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자, 이걸 우리가 배부 차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배부 차이를 조정하는 방법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매출 원가 가감법. 매출 원가의 플러스 마이너스. 그 다음에 안분법. 그리고 영업의 손익법. 이렇게 세 가지가 있더라. 요 정도만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문제 쉽게 풀어집니다. 자, 제조간접비 배부 차이는 제조간접비 실제 발생액과 예정 배부액의 차이를 말한다. 네, 실제와 예정의 차이를 얘기하는 거고요. 배부 차이 조정 방법은 매출원가 조정법, 상호배부법, 안분법. 상호배부법은 보조부문비 배부 방법에 해당하죠. 그래서 2번이 일단 정답이 되겠고요. 매출원가 조정법은 배부 차이 전액을 매출 원가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해버리는 경우예요. 과소배부는 실제에 비하여 예정 배부액이 적을 경우, 그러니까 실제가 더 클 경우에 과소배부액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11번으로 한번 넘어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11번. 자, 우리 부가세법상 면세거래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그랬어요.
자, 첫 번째, 칠레에서 수입한 관상용 열대어. 관상용은 우리가 식용은 면세가 맞지만 관상용은 과세에 해당합니다. 네, 패스. 자, 그다음에 단순 운반 편의를 위한 된장 고추장에 병입하여 판매하다. 네, 된장 고추장 면세입니다. 현재. 그래서 B가 맞는 답이 되겠고요. 자, 그다음에 제조업을 영위하는 갑은 공장 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토지의 일부를 매각하였다. 토지 자체의 매각은 무조건 면세입니다. 아시겠죠? 네, 그래서 C도 맞는 표현이 되겠고요. 자, D 보시면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을은 창고 부지의 일부인 토지를 병에게 임대하였다. 창고 부지인 토지를 임대했으니까 과세 공급이 되겠죠. 그렇죠? 농지로 임대를 했을 때는 면세예요. 그런데 창고 부지로 임대를 하게 되면 과세에 해당합니다. 자, 정은 국민주택 규모를 초과하는 주택을 임대하고 월세 수입이 발생하였다. 네, 주택의 임대는 국민주택 규모를 초과하든 안 하든 상관없이 주택의 임대는 무조건 면세입니다. 그러면 B, C, E가 맞는 답이 되겠네요. 그렇죠? 네, 그래서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12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부가세법상 법인 사업자가 의제 매입세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업종으로 가장 옳은 것은, 우리 의제 매입세가 어떻게 했어요? 음식점, 그렇죠? 그 다음에 제조업. 네, 이렇게 이해를 하고 계시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면세 농산물을 이용하여 과세 재화를 생산 판매하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의제 매입세 공제를 적용을 해줄 건데, 여기에는 음식점이 있고 제조업이 있더라.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13번으로 넘어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부가세법상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그랬는데 첫 번째 1번, 건설 사업자가 건설 자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는 경우 건설 용역 제공을 했다. 건설은 대표적인 용역 서비스예요. 건설업은 대표적인 용역이다라고 하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고, 용역은 말 그대로 서비스예요. 뭔가를 주는 게 아니라 무언가를 이용하게 함으로써 거기에 대한 대가를 받는 그런 부분을 얘기한다 보시면 되겠고, 부동산 임대업의 임대도 내 건물 쓰세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산업상 지식, 경험, 숙련된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것, 이것도 뭔가를 주는 게 아니라 정보 자체를 제공하는 것은 우리가 용역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특허권의 양도는 4번이 정답이네요. 특허권의 양도는 우리가 유채물과 무채물로 나눠지는데 무채물의 양도에 해당해요. 그래서 재화의 공급, 무채물의 대표적인 게 전력이 있고요. 그리고 지금 이 특허권의 양도 같은 경우도 우리가 재화의 공급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 14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중 소득세법상 종합소득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그랬어요. 자, 우리 종합소득은 우리가 소득에는 뭐뭐 있어요? 근, 연, 기, 이, 배, 사, 그리고 퇴양, 이렇게 있는데 근연기이배사, 여기까지를 우리는 무슨 소득? 종합소득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퇴직소득과 양도소득은 우리가 무슨 과세? 분류과세하고 있다, 별도로 과세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퇴직소득세는 종합소득세의 합산과세 대상이다. 아니요, 합산하지 않는 분류과세 대상입니다. 자, 종합과세로 신고한 주택임대업의 결손금은 부동산 임대소득으로 보아 사업소득에서 공제할 수 없다. 아, 이거는 상가일 경우예요. 상가일 경우고, 주택임대는 그냥 일반 사업소득으로 보게 됩니다. 그래서 다른 사업소득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주택임대사업과 부동산임대사업은 조금 다르다. 우리가 말하는 부동산임대사업이라고 얘기하는 부동산 임대사업 소득은 상가에 대한 부분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기타 소득 금액이 300만 원 이하이면 선택적 분리과세가 가능하다. 네, 이건 우리가 연말정산 때문에 당연히 외우고 있는 부분이 되겠죠.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이자 배당 소득의 합계가
2천만 원 이하여야 분리과세가 되죠. 그렇죠? 네, 이것도 연말정산에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외우고 계셔야 될 부분이니까 그래서 정답은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 15번. 다음 중 근로소득자의 총급여액의 크기에 따라 공제금액이 달라지는 항목이 아닌 것은 그랬어요. 근로소득 공제는 소득이 많으면 많을수록 공제율이 달라지죠. 그쵸? 네, 공제금액이 달라집니다. 자, 개인연금저축 소득공제. 2번이 정답이네요. 개인연금저축 소득공제는 그냥 내가 얼마 했는지 상관없이 그냥 납부한 금액, 얼마 버는지가 아니라 납부한 금액의 40%를 우리가 공제를 받고 연간 한도를 72만 원을 한도로 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얘는 내가 월급이 많다라 그래서 더 많이 받거나 더 적게 받거나 이렇게 하는 부분이 아니더라. 자, 그럼 정답은 2번이 되겠고요. 의료비 세액 공제는 총 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금액이니까 금액이 많으면 많을수록 초과 금액이 조금 달라지겠죠. 그렇죠? 네. 월급여액이 많냐 적으냐에 따라서 차이가 생길 수밖에 없더라. 연금계좌 세액 공제도 우리가 총 급여에 따라서 연금 납부하는 금액이 공제액이 서로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고요. 123회 기출문제를 저랑 지금 이론을 같이 한번 풀어봤는데 세법 부분은 여러분들이 기본에 조금 충실해야지 되는 부분, 그 다음에 제가 원가회계를 조금 자세히 계속 풀어드리는 이유는 원가회계를 무조건 만점으로 가지고 가실 수 있는 부분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계속 하고 있고요. 점점 문제가 난이도가 조금씩은 어려워지는 것 같고,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건 문제를 풀이하는 시간이 점점 더 걸리는 문제들이 출제가 되고 있지 않나, 생각을 조금 많이 해야 되는 문제들이 출제되고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조금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더 빠르게 체크하실 수 있는, 그래서 동일한 문제를 조금 반복적으로 풀이해 주시는 것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시험에 좋은 결과 있기를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